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 한 가정의 남편이자 10살 난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결혼 15년 동안 회사와 집을 오가며 별다른 굴곡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생활은 그저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이면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저녁이면 TV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단조로운 일상이 15년 동안 이어졌죠. 그런데 몇 달 전 그 평범한 일상이 단 한 장의 종이로 무너졌습니다. 인사팀에서 건네준 권고 사직 안내서. 검은 글씨로 인쇄된 문장들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말이 인사냐 아니면 작별이냐. 제 귀에는 이제 당신은 필요 없다로만 들렸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퀭하게 꺼져 있었고 표정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들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줘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은 좀 늦었네. 평소처럼 건넨 인사말이었지만 저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그만두게 됐어. 그 한마디에 아내는 칼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그 이상의 대화는 잠시 없었습니다. 식탁 위 김치찌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지만 제 입맛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숟가락을 겨우 들었지만 밥 한 술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대출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생활비는 매달 나가야 한다. 아내 월급 하나로는 버틸 수 없다. 당장 내일이라도 무언가를 해야 했다. 며칠 후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의 경력자를 뽑는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면접을 봐도 결과는 뻔했습니다.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추후가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러던 중 문득 예전에 한 친구가 벌었던 아르바이트가 떠올랐습니다. 오토바이 음식 배달. 몸은 힘들어도 돈은 제법 된다던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재빨리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최소한 생활비는 벌 수 있는 일. 집 구석에 세워둔 먼지 쌓인 오토바이가 떠올랐습니다. 며칠째 세워둔 탓에 타이어에 먼지가 두껍게 끼어 있었고 시트 위엔 묵은 때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비소에 맡겨 엔진 오일을 갈고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고 타이어를 새로 끼웠습니다. 시동을 걸자 부릉하는 소리와 함께 묘한 떨림이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치 죽어있던 제 삶이 다시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분간 배달 알바 좀 해보려 해. 몸이 좀 힘들어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 아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타고? 그 나이에 위험하지 않아? 요즘 사고도 많다는데.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지. 집 대출도 있고 내 월급만으로는 부족하잖아. 아내는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엔 염려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구직 활동, 밤에는 배달 알바를 뛰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헬멧과 장갑을 끼고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밤늦은 시간 골목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번쩍일 때면 이상하게도 그래도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이상한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배달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술에 절어 횡설수설하는 손님, 문 앞에서 싸우던 커플, 집이지만 아무리 배를 눌러도 나오지 않는 사람. 힘은 들어도 집에 돌아와 벌어온 돈을 세어보는 순간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렇듯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린 날씨, 저녁 무렵부터 가느다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은 유난히도 꼬였습니다. 배달지를 변경하는 전화가 계속 오고 오토바이는 젖은 도로 위에서 미묘하게 미끄러졌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5% 남짓. 이제 그만 집에 갈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 때쯤 마지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주소를 보는 순간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모텔. 물론 이런 주문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밤 늦게 야식이 땡기는 연인들이 치킨이나 떡볶이를 시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이니 빨리 다녀오자. 모텔 앞에 도착하니 간판 불빛이 비에 번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문 확인을 위해 호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안쪽에서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누군가 나왔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 눈빛, 그 목소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요. 순간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헷갈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봉투를 급히 받아들었고 그 손끝은 자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은 찰칵 소리를 남기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날 아침 진하게 뿌리고 간 향수, 작은 가방, 오늘 회사 회식이라 늦는다던 말. 머릿속에서 하나하나가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다음 주문 알림이었지만 그 알림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시동을 걸고 무작정 달렸습니다. 빗방울 속 어두운 도로를 몇 시간을 달렸는지 모릅니다. 머릿속에는 모텔 간판과 아내의 얼굴만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단 하나의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 반드시 확인한다. 그날 이후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달 알바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 일을 통해 아내의 행적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토바이로 도로를 달릴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날 왜 아내는 그곳에 있었을까? 그 방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 그날 모텔 앞에서 스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불안과 긴장, 그리고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살며 수천 번도 넘게 아내의 표정을 보아왔습니다. 시시콜콜한 대화 속에서 그녀가 무슨 기분인지 읽을 수 있는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표정은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계란 프라이, 김치찌개, 미역 줄기볶음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매번 먹던 평범한 메뉴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김치찌개의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어제 회사 회식 늦게 끝났어? 아내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시선을 거의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부장님이 2차까지 가자고 해서 조금 늦었어. 끝나고 바로 집에 왔어.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한숨을 삼켰습니다. 어젯밤 그 시각 그녀는 바에서가 아니라 모텔 입구에서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받아들고 들어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제 속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무턱대고 물어봐서 부인당하는 것보다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배달 알바를 빙자한 감시 작업을. 저는 배달 앱의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배정받는 구역을 아내의 회사 주변, 집 근처, 그리고
그 모텔이 있는 동네로 좁혔습니다. 괜히 멀리 돌아다니며 체력을 소모하느니 아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생활권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밤에는 일부러 늦게까지 일을 하며 혹시라도 기회가 올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배달 앱에 새로운 주문이 떴습니다. 배달 주소는 다른 동이었지만 건물명과 위치를 보고 알아챘습니다. 그날 본 그 모텔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문 요청 사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초인종 누르지 말고 문 앞에 놓아주세요. 전화도 하지 말아주세요.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건 주문자 정보였습니다. 아이디는 처음 보는 이름이었지만 결제 카드 뒷자리가 아내의 것과 같았습니다. 오토바이를 달려 모텔 앞에 도착했을 때 이번엔 문이 곧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아무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음식을 문 앞에 내려놓고 잠시 멀찍이 떨어져 기다렸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요? 복도의 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누군가 고개를 숙인 채 나타났습니다. 후드 티셔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 사람은 빠르게 음식을 챙겨 다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운동화, 그리고 걸음걸이. 아내만이 가진 익숙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잠든 후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챙겨 들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손쉽게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 앱은 이미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달 앱만큼은 삭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근 주문 내역을 열어보자 저는 한동안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 모텔로 배달된 최소 5건 이상의 기록이 남아 있었고 모두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주문된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음식 구성은 거의 항상 2인분. 요청 사항은 한결같았습니다. 초인종 누르지 말고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전화도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신을 주는 것은 아내가 깜빡 잊고 그대로 둔 숙박 포인트 적립 앱이었습니다. 그 앱은 제휴된 모텔에 방문하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누적되는 방식이었죠. 아내는 평소에 이 기능을 켜두고 다녔고 덕분에 저는 귀중한 기록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속 적립 내역에는 그 모텔의 이름이 여러 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너무나 규칙적이었고 주로 평일 저녁 늦은 시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날짜에 2번 적립된 기록까지 있었죠. 이건 단순한 잠시 들름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단발적인 잘못이 아니라 반복되는 약속을 그 남자와 이 모텔에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씁쓸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폭발하기 전 제 안에서 더 큰 의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는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함으로 이길 것이라고. 아내가 반복적으로 그 모텔을 이용한다는 확신이 생긴 뒤에도 저는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릿속에서는 수백 가지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괜히 감정을 폭발시켜서 그들이 증거를 지우는 시간을 벌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는 못 이긴다.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날부터 제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떠올리며 어떤 순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출근과 퇴근 시간, 주말의 외출, 전화 통화 습관,
심지어 향수를 뿌리는 정도까지 하나하나 다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는 증거 확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모을지를 순서대로 구체화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배달앱 주문 내역이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접속해 스크린샷을 찍는 것만으로도 확인은 가능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법정에서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센터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기록은 부부 공동 생활비로 결제된 내역이며 현재 법적 분쟁 준비를 위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나아가 변호사 상담 예정인 상황이며 해당 자료를 법정 제출 목적으로만 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며칠 뒤 제한적인 범위에서 출력된 주문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날짜 외에도 총 7건의 동일 모텔 주소 배달 내역이 있었습니다. 사용자명은 가명이었지만 결제 카드의 마지막 4자리가 아내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메뉴 구성은 대부분 2인분, 요청 사항은 모두 초인종 누르지 말 것과 문 앞에 두고 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가슴속에서 뭔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걸 꾹 눌렀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숙박 포인트 적립 내역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에도 숙박 앱을 종종 사용했고 자동 적립 기능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이건 저에게 거의 선물 같은 단서였습니다. 아내가 잠든 깊은 새벽,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들어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 소리가 방 안에 울릴 만큼 컸습니다. 혹시라도 그 소리에 그녀가 깰까봐 숨까지 멈출 정도였습니다. 포인트 적립 앱을 열자 눈앞에 명확한 기록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모텔 이름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고 날짜와 시간이 일정했습니다. 대부분 평일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라 그녀가 운동 다녀오겠다고 말하던 시간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심지어 같은 날짜에 2번 적립된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화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 CCTV 확보였습니다. 솔직히 가장 위험한 시도였지만 CCTV에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확보한다면 부인할 여지가 전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오후를 골랐습니다. 배달 가방을 메고 마치 평범한 배달 기사인 것처럼 모텔 프런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둔 대사를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배달을 왔었는데 손님이 음식을 안 받아가서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경찰에 전달할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그때 복도 CCTV 확인 가능할까요? 처음엔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달업체와 사고 처리 문제로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고 점점 말투를 간절하게 바꿨습니다. 결국 직원 한 명이 CCTV 일부 영상을 열어줬습니다. 그 화면 속에서 낯익은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그 옆에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내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화면 각도 때문에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그의 팔뚝에 새겨진 커다란 기하학 문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그 무늬를 각인시켰습니다. 네 번째는 상간남의 신원 파악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SNS를 떠올렸습니다. 공개 계정에는 의심스러운 흔적이 하나도 없었지만 예전에 우연히 알게 된 그녀의 비공개 서브 계정이 있었습니다. 그 계정의 팔로워 목록을 샅샅이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문신을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프로필 사진 속에서 팔을 드러내고 있었고 거기에 그 독특한 문신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에는 땡땡 체육관, 주 3회 운동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몇 장을 더 확인하니 아내와 같은 단체 사진에 함께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해시태그에 적힌 글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샵 운동짝꿍, 샵 코어 훈련, 샵 매주 정기. 그 순간 저는 모든 조각이 맞춰졌음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운동을 간다고 했던 날, 그녀는 그 남자를 만나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싸움을 혼자 끌고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증거를 이 정도 모았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USB에 담아온 배달 앱 로그, 포인트 적립 내역, CCTV 캡처, SNS 화면을 차례로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묵묵히 자료를 살펴본 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간자 소송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씁쓸함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기를 든 병사가 전쟁터로 가기 전에 받는 최종 확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내가 끝낼 것이다. 변호사와 함께 상간자 소송 준비에 들어간 뒤 제 일상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메일과 자료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여전히 배달 알바를 뛰면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순간의 감정보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변호사의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상간남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지금 쥐고 있는 증거를 일부 포함해서 경고와 소송 예고를 하는 겁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는 완성된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두툼한 봉투 속에는 날짜별 증거 사진과 함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황이 항목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읽기만 해도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셋만 알던 진실이 공식적인 문서가 되어 상대방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내용 증명 발송 후 예상대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평소보다 다정하게 행동했습니다. 퇴근길에 커피를 사오기도 하고 별 이유 없이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잘할게.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잠시 망설여졌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들킨 뒤의 불안과 죄책감 때문에 나오는 방어적 친절이라는 걸. 그 미묘한 웃음 뒤에 숨은 긴장과 두려움을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내는 자신의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겉으로는 카메라가 오래돼서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이전 휴대폰은 이미 초기화가 되어 있었고 상간남과 연결됐던 모든 앱과 계정은 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흔적을 지우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증거는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상간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변호사가 준비해둔 일부 증거, 모텔 복도 CCTV 캡처, 배달앱 내역, 포인트 적립 내역을 함께 보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말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 일을 후회합니다. 부디 아내분에게는 관용을 부탁드립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내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자기 살 길만 찾는 모습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아내와 단둘이 마주 앉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이 깔린 공간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모텔 몇 번 갔어?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깐이었어. 진심은 아니었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진심이 아니면 왜 향수를 뿌리고
왜 배달 요청 사항을 세세하게 지정해서 매번 같은 시간에 갔을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도 눈물도 저한테는 연기로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와의 두 번째 미팅에서 상간남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보험 설계사 출신으로 퇴사 후에도 불법적으로 재정 상담을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예전에도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로 합의금을 문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듣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사람에게 마음과 시간을 내주었고 그 과정에서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더욱 쓰라렸습니다. 이제는 소송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증거 자료는 이미 탄탄합니다. 상대는 법정에서 발뺌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있는 거실에서 저는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제 감정보다는 철저한 계산으로 이겨야 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 두 사람 모두에게 이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저를 속일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후 아내와 상간남의 행동은 예측 가능할 만큼 비슷했습니다. 둘 다 초조해했고 증거를 없애려 했으며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상했고 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니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냉정함이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은 법정에서의 대면 그리고 판사의 판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싸움 끝까지 간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긴다. 민사소송 접수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루라는 시간이 온전히 싸움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메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오후에는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대응 전략을 수정했고 저녁에는 줄어든 배달 일을 하며 조용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속마음은 여전히 분노와 씁쓸함이 요동쳤지만 겉으로는 가능한 한 차갑고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선 제 감정보다 증거와 논리가 승부를 가르니까요. 상간남 측에서 첫 번째 답변서를 보내왔을 때 그는 모든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원고의 아내가 기혼자인 줄 몰랐으며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과도합니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의미한 버티기입니다. 이미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배달앱 상세 주문 내역, 숙박 앱 포인트 적립 내역, 모텔 복도, CCTV, SNS 캡처, 그리고 아내의 휴대폰 일정 메모 사진까지 제출했습니다. 일정 메모에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된 만남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숙박 포인트 적립 내역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재판 출석일이 잡히자 며칠 뒤 아내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합의해주면 안 될까?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의자를 고쳐 앉으며 눈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합의? 내 인생을 짓밟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한테 왜 내 입에서 괜찮다는 말이 나와야 하지? 아내는 아무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제 고통보다 그 남자의 불이익을 더 걱정하는 마음이 읽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제 편이 아니라고. 드디어 첫 재판 날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고 공기 속엔 묘한 긴장감이 떠돌았습니다. 잠시 후 상간남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억지로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결혼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같이 하는 지인일 뿐이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텔에서만 반복적으로 만났고 왜 배달 요청 사항을 초인종을 누르지 말고 조용히 놓고 가라고 매번 지정했습니까? 이 질문에 그는 눈을 깜빡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은 제출된 증거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배달앱 내역, 포인트 적립 내역, CCTV, 그리고 SNS 캡처까지. 잠시 후 재판장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통상적인 교제 범위를 넘어 부정행위가 인정됩니다. 아내 역시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일시적인 실수였다. 기혼임을 숨긴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가 그녀의 말을 깨트렸습니다. 결국 중반부가 넘어가자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분노 대신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고 있는 듯한 낯설미였습니다. 내 옆에 있던 배우자가 아니라 그냥 법정의 선 한 증인 같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판결문이 내려왔습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명령.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 비율을 제 쪽에 유리하게 인정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고 긴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길게 이어진 싸움의 한 고리가 마침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판결 소식이 알려진 뒤 아내 쪽 친정에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공통 지인 몇몇은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며 제 편을 들어줬지만 그 어떤 말도 진정한 위로가 돼주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었던 시간만큼 상처가 깊었으니까요. 상간남은 분할 납부로 위자료를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불법 재정 컨설팅 건이 세무당국에 적발되며 그의 사업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직업도 명예도 잃어버린 그는 몇 달 뒤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 한 줄이 이 긴 싸움에 대한 제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가끔은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의미 있었잖아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시간의 가치는 당신이 팔아버렸어.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여.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제 앞에서 과거를 끄집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재판 결과가 아니라 제가 끝까지 버텨온 시간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패배감을 주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결국 진실이 법정에서 인정받았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저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이후 제 손에는 법원의 판결문과 변호사가 정리해준 소송 결과 보고서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적힌 문장들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제가 지난 몇 달간 겪은 모든 전쟁과 상처가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판결문에서 이미 재산 분할 비율이 제 쪽에 유리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협상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서류상 절차만 밟으면 되는 상황이었죠. 아내는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감정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 아들은 그래도 같이 한 세월이 얼마나 긴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의 가치는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떳떳한 건 거짓을 참는 아버지가 아니라 진실을 지킨 아버지입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저는 단호했습니다. 정당한 법적 비율 이상을 요구했고 그녀는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타협도 없었고 예전의 정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문제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도장 찍는 날, 그녀는 법원 앞 복도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해? 저는 답했습니다. 그건 이제 내 일이 아니야. 선택은 당신이 했고 그 결과도 당신의 몫이야. 그녀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거실에는 묘하게 무거운 공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마치 모든 것을 털어냈는데도 가슴 한편이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찬 바람을 맞으며 그 묵직함이 서서히 빠져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상간남의 삶은 판결 이후부터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을 분할 납부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그에게 남은 재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재정 컨설팅 건으로 세무당국의 조사가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사업은 폐업 수순을 밟았습니다. 몇 달 뒤 상간남이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저는 진실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 역시 판결 이후 생활 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체육관은 상간남의 과거 전력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불편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SNS 계정 역시 폐쇄했고 공통 지인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녀의 소식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알아야 할 이유도 알아서 저에게 좋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이혼 후 저는 작고 조용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진 않았지만 불필요한 것들이 모두 사라진 공간은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밤이 되면 베란다 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동안의 피로와 긴장이 서서히 풀리면서 비로소 깊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산다는 다짐을 반복했습니다. 예전엔 밤 10시쯤이면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에 대해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 없이 책을 읽다 잠드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가끔은 예전 사진들이 불쑥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핸드폰 앨범을 정리하다 보면 웃으며 찍었던 사진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순간이었지만 그 이면에 감춰져 있었던 거짓과 배신을 떠올리면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그 사진들을 바로 지우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미련이나 감정보다는 그 시간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는 기록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규직 자리는 아니었지만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직장이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내가 버텼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썼던 시간보다 사무실 책상 앞에서 동료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도 좋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휴대폰을 수시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거짓말을 의심하며 가슴 졸일 필요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혼 과정과 그 이후의 삶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이자 동시에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각자의 선택의 대가를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매일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말 속에서 눈 감고 살아가는 것보다 아픈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 뒤를 살아내는 것이 훨씬 값지다는 것을. 이제 제 하루는 고요하지만 단단합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제 눈과 귀를 속이는 사람 곁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이혼 서류의 잉크가 마른 지도 어느덧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법적 절차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물러나자 처음엔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은 눈앞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버텼지만 이제는 마음속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점점 편안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건 단순했습니다. 내 하루를 나를 위해 쓰는 것. 누군가의 거짓말을 의심하며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따뜻한 커피를 내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는 그 공간에 제 취향과 시간을 채워 넣었습니다. 책장을 들이고 오래 미뤘던 기타 연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세상과 저 사이에 낀 얇은 공기가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분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뜻밖에도 상간남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제 전 직장에 탄원서 넣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법적으로만 대응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제 일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짧은 대화로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라 내부 민원과 불법 행위 문제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불법 재정 컨설팅과 유부녀와의 부적절한 관계 소문이 돌며 더 이상 회사에서도 감싸줄 수 없었던 겁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다니던 체육관에서 사실상 쫓겨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상간남의 전력이 운동 커뮤니티 안팎에 퍼지자 그와 얽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불편한 시선 속에서 버티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스스로 회원 자격을 포기하고 SNS 계정까지 모두 없앴다고 했습니다. 공통 지인들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겼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속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직접 손댈 이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제가 바랐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복수란 반드시 소리를 내며 피를 흘리며 해야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기록했고 필요한 순간에 법적으로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이 알아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게 가장 오래가고 확실한 복수였습니다. 밤에 혼자 베란다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커피를 마실 때 문득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처음 오토바이를 몰고 나섰던 날, 그리고 그 모텔 앞에서 마주친 아내의 눈빛. 그 모든 장면이 여전히 선명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을 짓누르진 않습니다. 이제는 그저 내 인생을 바꾼 날로만 기억됩니다. 가끔은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사진들이 핸드폰에서 불쑥 나타납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하며 서둘러 지웠겠지만 지금은 그냥 한번 보고 화면을 넘깁니다. 그 시간마저도 결국 제 삶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을 덮어버리는 새로운 현재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버티고 끝까지 해내다니.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에 발버둥친 결과라는 걸. 지금은 밤이 깊어도 마음이 조용합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에도 네온사인 불빛에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초인종을 몰래 누르지 말아달라는 요청에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울리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젠 나만을 위해 산다. 그 문장이야말로 이 모든 싸움을 끝까지 마무리 짓게 만든 제 결론이자 앞으로의 다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의 평온함과 내일의 가능성을 붙잡습니다. 그게 제가 승리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